중소기업 주재에 감히 카타르 정부를 우롱해? 실패하면 한국 기업 전체를 영구 추방하겠소. 하산 국장은 한국의 제안서를 바닥에 집어던졌습니다. 실패하면 제 목숨과 전 재산을 내놓겠습니다. 전 세계 지질학자들이 미친 짓이라며 비웃었던 48시간의 도박. 하지만 약속된 시간이 되자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독서를 퍼붓던 국장이 한국인들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을 국빈으로 모셔라. 그들은 나의 은인이다. 이제 사우디, UAE 등 중동 전체가 한국을 모셔가려 돈 보따리를 들고 줄을 섰습니다. 그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파하드입니다. 카타르 북부 알 루아이스의 말단 수질 관리 공무원이자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8살 딸 아미라의 아빠입니다. 이곳에서 아침 인사는 굿모닝이 아닙니다. 오늘 물은 구했어? 입니다. 창문을 열면 훅 끼쳐오는 열기가 마치 거대한 헤어드라이어 같습니다. 섭씨 50도를 오르내리는 살인적인 더위보다 더 무서운 건 바로 갈증입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지옥 같은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4시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저는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새근거리며 자고 있는 아미라의 숨소리가 거칠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얼굴은 흙빛이었고 입술은 마치 가뭄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아빠, 목말라요. 물 좀 주세요. 아이가 잠꼬대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황급히 물병을 찾았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제 배급받은 물은 이미 다 떨어졌고 남은 건 세수하고 받아둔 흙탕물뿐이었습니다. 그걸 마시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미라의 신장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 깨끗한 물이 아니면 독이 되니까요. 갑자기 아미라의 몸이 활처럼 휘어지며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쇼크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둘러엎고 미친 사람처럼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모래바람이 눈과 코를 찔렀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발 버텨줘, 아미라 제발.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바닥에는 탈수로 쓰러진 노인들이 신음하고 있었고 아이를 안고 울부짖는 부모들의 비명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의사가림 선생님이 한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파하드, 미안하네. 투석기를 돌릴 수가 없어. 그게 무슨 소립니까? 선생님, 당장 투석 안 하면 아미라가 죽는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멱살을 잡듯 소리쳤지만 가림 선생님은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이 끊겼어. 투석에 필요한 정제수가 바닥났다고. 정부에서 보내준다던 물차는 오다가 퍼졌대. 지금 우리 병원에 남은 물로는 기계 세척도 못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에서 물이 없어서 딸이 죽어간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때 문득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 지역의 물을 독점하고 있는 악마 같은 사내. 지역 유지이자 물트럭 조합장 자밀 알파헤드였습니다. 저는 아미라를 간호사에게 맡기고 자밀의 저택으로 달렸습니다. 마을 언덕 위에 있는 그의 집은 별천지였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는 푸른 야자수가 보였고 대문 틈으로는 믿을 수 없게도 스프링클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마실 물이 없어 죽어가는데 그는 정원 잔디에 물을 뿌리고 있었던 겁니다. 대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렸습니다. 한참 뒤에야 하인이 나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있던 자밀은 시원한 얼음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유리잔에 맺힌 물방울 하나하나가 제겐 다이아몬드보다 귀해 보이더군요. 오파하드 공무원 나리께서 웬일이신가? 세무조사라도 나오셨나? 자밀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부탁입니다. 물 좀 주십시오. 아미라가. 제 딸이 지금 죽어갑니다. 병원에 투석용 물이 없어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를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찌으며 빌었습니다. 자밀은 천천히 일어나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마시던 물잔을 제 머리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모욕감보다 그 물을 핥아먹고 싶다는 본능이 먼저 드는 제 자신이 비참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운 물을 흘렸군. 파하드, 세상에 공짜는 없어. 알 루아이스의 물값은 내가 정하는 거 알지? 얼마면 됩니까? 월급을 다 드리겠습니다. 월급? 푼돈 필요 없어. 네 집문서 가져와. 그리고 앞으로 평생 내 물트럭 운전이나 해. 물론 무보수로. 악마였습니다. 물 20리터의 집과 제 인생을 내놓으라는 거였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당장 아미라를 살려야 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만 주십시오. 조화거래 성립이군. 창고에 가서 가져가. 자밀은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저는 허겁지겁 물통을 들고 병원으로 뛰었습니다. 내 인생이 지옥으로 떨어져도 상관없었습니다. 아미라만 살릴 수 있다면요. 다행히 투석기는 돌아갔고 아미라는 고비를 넘겼습니다.
창백했던 아이의 얼굴에 아주 희미한 혈색이 돌아왔을 때 저는 병원 복도 구석에 처박혀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분했습니다. 내 무능력이 사무치게 싫었고 이 빌어먹을 사막이 저주스러웠습니다.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을 입구가 촉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모래바람 소리만 들려야 할 곳에 낯선 엔진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대형 트럭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트럭 옆면에는 선명한 태극기 마크와 함께 K워터라는 글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뭐야? 또 사기꾼들이 온 거야? 이번엔 동양인들이네? 챈 미국 놈들도 도망간 판에 저 조그만 사람들이 뭘 하겠어? 주민들은 기대조차 하지 않는 눈빛으로 수군거렸습니다. 지난 80년간 수없이 반복된 희망 고문에 지쳐 있었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지나치려는데 트럭에서 내린 한 여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체구였지만 주변을 압도하는 날카로운 눈빛, 단발머리를 질끈 묶은 그녀는 40도를 넘나드는 열기 속에서도 땀 한 방울 흘리지 않는 듯한 냉철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한국팀의 리더 윤세아 박사였습니다. 그녀는 마중 나온 하산 국장에게 악수도 청하지 않은 채 곧바로 현장을 둘러보더니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집안 데이터가 엉망이네요. 다 폐기하세요. 저희가 새로 측정합니다. 뭐요? 이보시오. 이건 프랑스 박사들이 1년 동안 연구한 자료요. 하산 국장이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지만 윤 박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국장의 말을 무시하고 뒤따라온 한국인 직원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최수성님, 베이스 캠프 설치 바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발전기 돌리세요. 1분 1초가 아깝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얘들아, 동작 봐라. 빨리빨리 움직여. 순식간에 현장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봐왔던 느긋한 외국 기술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속도였습니다. 마치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그들의 움직임에 주민들도 저도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그때 윤 박사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제 손에 들린 빈 물통을 잠시 응시하더니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여기 수질 관리 담당자인가요? 아, 네, 파하드입니다만. 잘 됐네요. 협조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이 지역 지하수 관정 지도를 가져오세요. 명령조였지만 기분 나쁘지 않은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뒤에서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밀이었습니다. 그는 거만한 표정으로 부하들을 이끌고 나타나 윤 박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이 아가씨,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땅을 파? 내 허락 없이는 모래 한 줌도 못 건드려. 자밀의 등장에 분위기가 순식간에 험악해졌습니다. 주민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윤 박사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자밀을 똑바로 올려다봤습니다. 비키세요. 공무 수행 중입니다. 공무? 하, 보세요. 꼬마 아가씨. 여기선 내가 법이야. 프랑스 놈들도 나한테 통행세 내고 이랬어. 못 믿겠으면 집에 가서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오던가. 자밀의 부하들이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저는 윤 박사가 겁을 먹고 물러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윤 박사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비웃음이었습니다. 통행세? 그런 건 당신 같은 동네 깡패한테나 통하는 거고, 우린 지금 당신들 생명줄 찾으러 온 거야. 방해하면 국왕 모독죄로 고발할 테니 알아서 해.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알 루아이스의 절대 권력자 자밀에게 저렇게 대놓고 모욕을 준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자밀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이 건방진 년이 어디서 감히. 자밀이 손을 들어 올리는 순간 윤 박사 뒤에 있던 덩치 큰 한국 남자 최도연 수석이 번개같이 나타나 자밀의 팔목을 낚아챘습니다. 손버릇 안 좋으시네. 우리 대장님 몸에 손대면 국제 문제가 될 텐데 담당하실 수 있겠어? 최 수석의 악력에 자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결국 자밀은 씩씩거리며 물러났지만 그의 눈빛은 살기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돌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들으란 듯이 소리쳤습니다. 두고 보자. 48시간? 웃기지 마. 내 놈들이 여기서 물 한 방울이라도 뽑아내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썩은 물만 실컷 퍼마시게 해주지. 자밀이 사라지자 윤 박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저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지도 안 가져오고 뭐 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서둘러 사무실로 뛰어가면서도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움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어쩌면 이번엔 다를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윤 박사가 말한 그 시간이 없다는 말이 단순히 작업 시간을 재촉하는 말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자밀이 뱉은 저주가 곧 끔찍한 현실로 우리를 덮쳐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밤 알 루아이스의 하늘은 유난히 붉었습니다. 마치 앞으로 벌어질 피말리는 전쟁을 예고하듯이 말이죠. 과연 한국팀은 이 척박한 땅과 탐욕스러운 방해꾼들을 뚫고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48시간의 약속, 그 전쟁은
곧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자밀이 사라지고 난 뒤 현장에는 기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겁을 먹고 철수하거나 최소한 현지 경찰을 불러 신변 보호를 요청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등을 돌려 자신들의 할 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에서 느껴지는 건 두려움이 아니라 지독한 무관심이었습니다. 오직 물을 찾겠다는 목표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안중에 없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윤 박사가 요청한 낡은 지하수 관정 지도를 들고 베이스 캠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텐트 안은 바깥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에어컨이 윙윙거리며 돌아가는 시원한 공기 속에 수십 개의 모니터가 현란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화면들 위로 복잡한 그래프와 수치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죠. 지난 10년간 이곳을 거쳐 간 미국이나 프랑스 팀의 텐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마치 우주선 조종석 같은 최첨단 장비들이었습니다. 파하드 씨 오셨습니까? 지도 이리 주세요. 최도연 수석이 넉살 좋게 웃으며 제 손에서 지도를 낚아채 갔습니다. 그는 덩치만 컸지 행동은 날다람쥐처럼 빨랐습니다. 윤 박사는 대형 모니터 앞에 팔짱을 끼고 서서 지질 단면도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모니터의 빛을 반사하며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박사님 80년대 소련팀이 작성한 지도랑 90년대 프랑스팀 자료까지 다 합쳐봤는데 역시나네요. 이 지역은 그냥 거대한 스펀지입니다. 구멍만 뚫으면 바닷물이 밀고 들어오는 구조예요. 최 수석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안 되는 건가? 또다시 실패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윤 박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요, 스펀지가 아니라 미로입니다.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미로요. 미로요? 네, 바닷물과 담수가 층층이 섞여 있는 구조예요. 기존 팀들이 실패한 건 무식하게 수직으로만 뚫었기 때문입니다. 수층을 건드리기도 전에 해수층을 먼저 터트려버린 거죠. 윤 박사가 모니터를 터치하자 화면 속 3D 지도가 빙글빙글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가리키는 곳에 가느다란 파란색 선이 보였습니다. 마치 실핏줄처럼 아주 얇고 위태롭게 뻗어있는 선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를 노립니다. 아키퍼, 유령 대수층이에요. 유령, 대수층이라고요? 제가 멍하니 되물었습니다. 처음 듣는 용어였습니다. 윤 박사가 저를 돌아보며 설명했습니다. 지질학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아주 좁은 틈새의 담수층입니다. 워낙 깊고 복잡한 곳에 숨어 있어서 일반 레이더로는 잡히지도 않죠. 그래서 유령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제 계산대로라면 이 유령의 뱃속에 루아이스 전체가 10년은 마실 수 있는 막대한 양의 물이 들어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너무나 확신에 차 있어서 마치 이미 물을 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텐트 밖이 소란스러워지더니 하산 국장이 씩씩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이봐요, 윤 박사. 당신 제정신입니까? 48시간이라니요? 장관님께 보고 드렸더니 노발대발하셨소. 사기칠 거면 좀 그럴듯하게 치라고. 하산 국장은 한국팀이 정부에 제출한 계획서를 흔들어대며 소리쳤습니다. 그 계획서 맨 앞장에는 작전명 미라클, 소요 시간 48시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프랑스 토탈사가 1년 동안 100억을 쏟아붓고도 실패했소. 그런데 당신네 같은 중소기업이 이틀 만에? 이게 카타르 정부를 우롱하는 게 아니고 뭐요? 윤 박사는 하산 국장의 고함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손목시계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국장님 목소리 좀 낮추시죠. 데이터 분석하는데 방해됩니다. 그리고 정정해 드리자면 우리는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대표 기술진입니다. 뭐라고요? 지금 말장난합니까? 프랑스가 1년 걸린 건 1년치 숙박비를 챙기고 싶어서였겠죠? 기술이 없으면 시간이라도 끌어야 돈이 되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결과로만 말합니다. 윤 박사의 도발적인 발언에 하산 국장은 얼굴이 불그락불락해졌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헌병대를 불러 이들을 쫓아낼 기세였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윤 박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하산 국장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작은 키가 그 순간만큼은 거인처럼 커 보였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저를 못 믿으시겠다면 내기를 하죠. 내기? 네, 48시간입니다. 만약 48시간 안에 식수 기준을 통과하는 물을 뽑아내지 못하면 저희는 그 즉시 철수하겠습니다. 위약금은 계약서의 10배를 물어드리죠. 그리고 저 밖의 장비들 대당 수십억 하는 최첨단 시추 장비들까지 전부 카타르 정부에 기부하고 빈손으로 떠나겠습니다. 저희 여권도 압수하셔도 좋습니다. 이 정도면 담보가 되겠습니까? 텐트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과 회사의 운명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최 수석마저 당황한 표정으로 윤 박사를 쳐다봤지만 그녀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산 국장은 잠시 말을 잃고 뻐끔거리다가 이내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에게는 믿져야 본전이 아니라 무조건 남는 장사였으니까요. 좋소. 그 제안 받아들이지. 대신 각서를 쓰시오. 그리고 실패하는 순간 당신들은 영구 추방이오. 다시는 중동 땅을 밟지 못할 거요. 물론입니다. 윤 박사는 망설임 없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하산 국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가자 팽팽했던 긴장감이 풀리며 최 수석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사님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닙니까? 48시간은 시뮬레이션상 최단 시간이에요. 변수가 하나라도 생기면 끝장이라고요. 변수는 우리가 통제합니다. 그리고 최 수석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속도예요. 자밀이라는 작자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놈들이 손 쓸 틈을 주면 안 돼요. 윤 박사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밀의 방에 공작까지 계산해 넣고 속도전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파하드 씨, 이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뭘 하면 됩니까? 주민들을 설득해 주세요. 우리가 작업하는 동안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게요. 특히 자밀의 사람들이 얼씬도 못하게 막아주셔야 합니다. 당신 딸 아미라를 위해서라도요. 아미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심이었습니다. 제 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맞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시작하죠. 윤 박사가 모니터 중앙에 있는 붉은색 엔터 키를 눌렀습니다. 그러자 화면에 거대한 디지털 시계가 나타났습니다. 초침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47시간 59분 59초 58초. 동시에 밖에서는 육중한 기계음과 함께 거대한 시추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웅하는 진동이 발바닥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그것은 알 루아이스의 심장을 깨우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텐트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느새 해가 지고 사막의 밤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의 현장은 대나처럼 환했습니다. 수십 개의 서치라이트가 밤하늘을 찌를 듯 쏘아 올려졌고 기술자들은 밥 먹을 시간도 아껴가며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뛰어다녔습니다. 그들의 눈은 피곤에 절어 있었지만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들처럼 비장함마저 감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잠든 아미라의 머리맡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알라시여, 저 이방인들을 지켜주소서. 저들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가혹했습니다. 작업이 시작된 지 불과 6시간도 지나지 않아 첫 번째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무전기에서 최 수석의 다급한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사님, 비상입니다. 드릴 압력이 갑자기 떨어집니다. 지하에 무언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센서 확인해. 센서가 먹통입니다. 그리고 땅이 울립니다. 집안이 무너지고 있어요. 카광. 그 소리는 무전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창문 밖에서 직접 들려왔습니다. 지진이 난 것처럼 집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현장 쪽에서 거대한 먼지 기둥이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48시간의 약속. 그 시작부터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치고 있었습니다. 카광.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세상이 기울어졌습니다. 제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수십억 원을 호가한다는 거대한 시추기가 마치 장난감처럼 한쪽으로 15도 넘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땅이 입을 벌린 것입니다. 시추기 아래로 지름 5m가 넘는 거대한 싱크홀이 뚫려 있었고 그 시커먼 구멍 속으로 장비들이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피해, 다들 물러서. 최도연 수석의 고함 소리가 먼지구름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은 도망가는 대신 오히려 기울어지는 시추기를 향해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굵은 쇠사슬을 가져와 지지대에 묶고 트럭에 연결해 필사적으로 붕괴를 막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마치 거인과 줄다리기를 하는 개미들 같았습니다. 저는 베이스 캠프 천막을 걷어붙이고 들어갔습니다. 밖은 전쟁터인데 윤세아 박사는 여전히 모니터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마에도 송글송글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화면 속의 그래프는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실패한 건가요? 제 질문에 윤 박사는 시선을 모니터에서 떼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보이드입니다. 보이드요? 지하, 공동, 텅 빈 공간이에요. 우리가 노리는 유령 대수층 바로 위에 거대한 공기 주머니가 있었던 겁니다. 드릴이 거길 건드리자마자 집안이 주저앉은 거예요. 최 수석이 무전기를 들고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작업복은 흙투성이었고 손등은 찢어져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이번 지지대 파손, 이대로면 10분 안에 시축이 전복됩니다. 장비 버리고 철수해야 합니다. 사람이 다쳐요. 절체절명의 순간, 10분 뒤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시추기가 넘어지면
48시간의 약속은커녕 한국팀은 막대한 배상금을 물고 쫓겨날 것이고 제 딸 아미라의 생명줄도 끊어지게 됩니다. 윤 박사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포기할 것인가? 도박을 걸 것인가? 그녀가 입술을 깨물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요, 철수는 없습니다. 플랜 B 가동합니다. 특수경화제 주입하세요. 경화제요? 지금 이 상황에서요? 그러다 시멘트가 굳어버리면 드릴까지 다 땅속에 박혀버립니다. 영영 못 뺀다고요? 최수석이 펄쩍 뛰었지만 윤 박사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최수석님, 저 믿으세요. 일반 시멘트 아닙니다. 우리가 개발한 초속경성 폴리머예요. 3분이면 굳습니다. 그걸로 싱크홀을 메우고 집안을 다시 만듭니다. 진짜 미치겠네. 박사님 믿다가 제 명예 못 살겠습니다. 최수석은 욕설인지 감탄인지 모를 말을 내뱉으며 다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한국팀의 움직임이 달라졌습니다. 탱크 트럭에서 굵은 호스를 끌어와 싱크홀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고지어 슉하는 소리와 함께 회색빛 액체가 구멍 속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상처난 땅에 붙는 약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마을 쪽에서 횃불과 손전등 불빛이 물결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자밀이었습니다. 그는 겁에 질린 주민들을 이끌고 현장으로 몰려왔습니다. 보시오, 내가 뭘 했어. 저놈들이 우리 땅을 망치고 있어. 지진을 일으켜서 우리 집을 다 무너뜨릴 셈이야. 맞아, 땅이 울리는 걸 내가 느꼈어. 악마들이야. 당장 쫓아내. 성난 군중들이 돌멩이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직원들이 돌에 맞아 비틀거렸지만 그들은 작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막아야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군중 앞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멈추세요. 제발 진정하세요. 파하드, 너도 한패냐? 저 이방인들한테 얼마를 받아먹은 거야? 자밀이 제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탐욕과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사고를 이용해 한국팀을 완전히 매장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돈 같은 건 받지 않았어. 저 사람들은 지금 목숨을 걸고 있어. 우리한테 물을 주려고. 자밀, 당신이 50리알에 팔아먹는 그 물을 공짜로 주려고 이러는 거라고. 제 외침에 주민들이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자밀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물은커녕 재앙을 불러왔잖아. 저 구멍을 봐. 지옥문이 열린 거야. 자밀이 손짓하자 그의 부하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펜스를 넘으려 했습니다. 한국팀은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경화제 주입이 끝날 때까지 3분. 그 3분을 버티지 못하면 모든 게 수포가 됩니다. 제가 자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부하가 휘두른 주먹이 제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입 안이 터지고 비릿한 피맛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를 밟고 가라, 자밀. 아미라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난 여기서 죽어도 좋아. 그때였습니다. 땅속에서 우웅하는 묵직한 진동음이 들려왔습니다. 싱크홀에서 하얀 김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화학 반응열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울어졌던 거대한 시추기가 끼기익 소리를 내며 아주 천천히 똑바로 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땅속에 주입된 폴리머가 순식간에 굳으면서 강력한 안반처럼 지지대 역할을 해낸 것입니다. 저거 봐, 기계가 일어선다. 주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마치 거인이 잠에서 깨어나듯 40m 높이의 철탑이 수직으로 바로 서는 모습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자밀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마법 같았습니다. 과학이 보여주는 마법. 주입 완료. 집안 경화도 98%. 안전합니다. 최수석의 우렁찬 목소리가 현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와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돌을 던지던 손들이 슬그머니 내려갔습니다. 압도적인 기술력 앞에 선동은 힘을 잃었습니다. 자밀은 분한 듯 바닥에 침을 뱉고는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습니다. 두고 보자, 운 좋은 놈들. 군중이 물러가고 상황이 정리되자 윤 박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피 터진 제 입술을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건넸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싱크홀 주변으로 가서 굳어버린 폴리머 조각과 함께 튕겨나온 흙더미를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무언가를 발견한 듯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최수석님, 이거 보세요. 예? 이건 그냥 쇠조각 아닙니까? 아니요, 파이프 파편이에요. 그것도 아주 오래된. 윤 박사가 집어든 것은 녹슨 쇠붙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무섭게 굳어졌습니다. 누군가 예전에 이곳을 뚫으려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 구멍을 제대로 메우지 않고 대충 덮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집안이 약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럼 단순 사고가 아니라는 겁니까? 네, 인재입니다. 기록에 없는 불법 시추가 있었어요. 이 지역 물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저지른 짓이겠죠? 소름이 돋았습니다. 기록에 없는 시추. 그리고 그걸 덮어버린 사람. 머릿속에 자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박사님 시간은요? 최수석이 손목시계를 보며 물었습니다. 사고를 수습하느라 무려 4시간을 허비했습니다. 남은 시간은 이제 38시간. 윤 박사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속도를 2배로 올립니다. 이제부터는 정밀 타격이 아니라 전면전입니다. 하지만 그녀도 몰랐을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땅속의 유령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노하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사막의 지평선 너머에서 거대한 검은 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카타르의 모든 것을 삼켜버린다는 죽음의 모래폭풍 샤말이 우리를 향해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지워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이글거리는 태양이 떠있던 자리에 거대한 붉은 벽이 들어섰습니다. 그것은 구름이 아니었습니다. 지상 1km 높이까지 치솟은 거대한 모래 해일. 카타르의 모든 생명체를 집어삼킨다는 악명 높은 모래폭풍 샤말이었습니다. 으아, 눈을 못 뜨겠어. 마스크. 다들 방진 마스크 착용해. 보안경 써. 현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대낮인데도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어두워졌고 귀가 찢어질 듯한 바람 소리가 모든 대화를 집어삼켰습니다. 모래알은 단순한 먼지가 아니었습니다. 초속 30m의 강풍에 실린 모래는 마치 잘게 부순 유약처럼 피부를 때리고 살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때 무전기에서 하산 국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철수하시오. 당장 철수해. 이건 자살행위요. 시축이 멈추고 쉘터로 대피하시오. 정부 매뉴얼상 샤말 경보가 발령되면 모든 야외 작업은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시야가 차단된 상태에서 거대한 기계를 돌리는 건 눈을 가리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하지만 베이스 캠프 안에 윤세아 박사는 단호했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멈추면 파이프 압력이 떨어져서 구멍이 무너져요. 게다가 모래가 기계 안으로 들어가면 재가동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죽는단 말이오. 저 밖을 보시오. 우리가 지킵니다. 최수석님 플랜 C 가동하세요. 윤 박사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안전한 컨테이너로 도망치는 대신 오히려 모래바람이 몰아치는 현장 한복판으로 뛰쳐나간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두꺼운 방수포와 공업용 랩이 들려 있었습니다. 메인 엔진 사수해. 흡기구 막아. 모래 들어가면 엔진 터진다. 최도연 수석이 고글을 쓴 채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덩치 큰 몸으로 발전기를 감싸 안으며 방수포를 덮어씌웠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거센지 성인 남자 서너 명이 달라붙어도 방수포가 연 꼬리처럼 펄럭거렸습니다. 저러다 사람이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박사님, 쿨링 시스템 온도가 올라갑니다. 팬이 모래에 막혔어요.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시추기에 열을 식혀주는 팬이 모래 먼지에 막혀 과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엔진이 폭발하거나 드릴이 녹아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윤 박사가 베이스 캠프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점퍼를 벗어들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시추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바람이 그녀의 작은 몸을 사정없이 밀어붙였지만 그녀는 내 발로 기어서라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박사님 위험해요. 제가 소리쳤지만 제 목소리는 바람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윤 박사는 냉각팬 흡입구에 매달려 자신의 옷으로 필터를 만들었습니다. 모래는 막고 공기는 통하게 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살이 찢어지는 듯한 모래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그녀는 기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뜨겁게 울컥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 돈 때문일까? 명예 때문일까? 아니었습니다. 저건 사명감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뱉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제 딸 아미라와 이 마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으아! 저는 괴성을 지르며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더 이상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건 그들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전쟁이어야 했습니다. 제가 뛰어나가자 숨어서 지켜보던 마을 청년들도 하나둘씩 뛰쳐나왔습니다. 도와, 줄을 당겨. 우리는 한국 팀과 뒤엉켜 방수포를 붙잡았습니다. 모래가 입안으로 들어와 씹히고 눈에서는 피눈물이 났지만 아무도 놓지 않았습니다. 최수석이 저를 보고 놀란 듯 소리쳤습니다. 파하드 씨, 여기 왜 왔어요? 위험하니까 들어가요. 내 딸을 살려주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도망갑니까? 제 외침에 최수석이 씩 웃었습니다. 그의 하얀 치아만 빼고 온 얼굴이 모래 범벅이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같이 죽어라 당겨봅시다. 하나 둘 셋. 우리는 인간 방패가 되었습니다. 최첨단 기계들을 우리의 몸으로 감싸 안아 모래 폭풍으로부터 지켜냈습니다. 자연의 분노 앞에서 인간은 나약한 존재라지만 그날 우리는 그 어떤 강철보다 단단했습니다. 1시간, 영겁과도 같았던 1시간이 지났습니다. 거짓말처럼 바람이 잦아들고 붉은 먼지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샤말이 지나간 것입니다. 살았다. 누군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멍하니 있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모두가 흑인형 꼴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며 눈썹이며 온통 붉은 모래를 뒤집어 써서 누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마치 진시황릉의 병마용갱에서 막 걸어 나온 토우들 같았습니다. 장비 상태 확인해 윤 박사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여전히 힘이 있었습니다. 그녀도 흑투성이가 된 채 헐떡이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메인 엔진 정상, 냉각 시스템 정상, 유압 펌프 이상 무, 기적입니다. 장비가 멀쩡합니다. 와, 하아,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프랑스 팀도 미국 팀도 샤말이 오면 장비를 버리고 도망갔고 결국 모래에 파묻힌 기계를 수리하느라 몇 달을 허비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팀은 단 1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맨몸으로 기계를 지켜낸 것입니다. 그때 베이스 캠프 모니터 앞에 있던 직원이 다급하게 윤 박사를 불렀습니다. 박사님, 이것 좀 보세요. 드릴 심도가 목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지하 250m.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48시간의 약속 중 절반인 24시간이 지난 시점. 우리는 유령 대수층의 입구에 도착한 것입니다. 윤 박사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샘플 채취 시작해. 밸브 열어. 현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파이프 끝을 주시했습니다. 저 파이프에서 무엇이 나올 것인가? 또다시 짠내 나는 바닷물일까 아니면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던 생명수일까? 취이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파이프 끝에서 무언가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액체였습니다. 최수석이 재빨리 비커에 그 액체를 받았습니다. 투명했습니다. 적어도 육안으로 보기에는 맑은 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뻐하기엔 일렀습니다. 겉모습만 물이고 실제로는 염분 덩어리인 경우가 허다했으니까요. 윤 박사가 휴대용 측정기를 비커에 담갔습니다. 삐빅, 짧은 비프음과 함께 액정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한국 직원들의 얼굴에서도 핏기가 가셨습니다. 박사님, 수치가 최수석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다가가 측정기를 들여다봤습니다. 염도 0.8%,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식수 기준치인 0.05%보다 무려 16배나 높은 수치였습니다. 그냥 조금 덜 짠 바닷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실패인가요? 제가 절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밀의 저주가 맞았던 걸까요? 결국 이 땅은 우리에게 물을 허락하지 않는 걸까요? 하지만 윤 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물은 있습니다. 다만 그녀는 고개를 들어 현장 뒤편에 쌓여있는 커다란 컨테이너 박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박스에는 1급 기밀이라는 붉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마지막 카드를 써야겠네요. 최수석님 특수 필터 준비하세요. 박사님, 그건 아직 임상 테스트도 안 끝난 시제품입니다. 여기서 썼다가 잘못되면 방법이 없어요. 0.1%의 확률이라도 잡아야 합니다. 당장 가져오세요. 윤 박사의 눈에 다시금 도끼가 서렸습니다. 그것은 도 박사의 눈빛이 아니라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전사의 눈빛이었습니다. 과연 저 비밀 상자 안에 든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남은 시간은 이제 24시간, 운명의 시간은 가차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1급 기밀, 붉은색 스티커가 붙은 컨테이너의 잠금 장치가 풀리자 차가운 질소 가스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 허벅지 두께만 한 은색 원통형 장비가 들어있었습니다. 표면이 거울처럼 매끄러운 특수합금으로 만들어진 그 물건은 척 보기에도 예사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홀린 듯 물었습니다. 최도연 수석이 장갑을 끼며 비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핀 꿈 필터입니다. 한국 본사 연구소에서 5년을 갈아 넣어 만든 괴물이죠. 이론상으로는 바닷물 속의 염분 분자만 골라내서 튕겨내는 녀석인데 문제는 아직 실전 테스트를 안 해봤어요. 시뮬레이션만 돌려본 시제품입니다. 만약 지하 수압을 못 견디고 터지면 파이프라인 전체가 막혀버립니다. 그럼 이 우물은 영원히 못 쓰게 되는 거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우물 하나에 알 루아이스의 운명이 걸려있는데 검증되지 않은 시제품을 쓴다니요. 하지만 윤세아 박사의 표정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확신이 있는 듯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없습니다. 염도 0.8% 물은 농업용수로도 못 써요. 아미라에게 그 물을 먹일 수는 없잖아요. 아미라, 그 이름이 나오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제 딸에게 필요한 건 조금 덜 짠 소금물이 아니라 완벽한 생명수였습니다. 윤 박사의 지시로 설치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업은 마치 심장 이식 수술처럼 정교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모래폭풍이 휩쓸고 간 현장은 엉망이었지만 기술자들의 손놀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계와 대화하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체결 완료, 유압 밸브 개방, 필터 가동합니다. 윙,
기존의 투박한 엔진 소리와는 다른 아주 높고 날카로운 구동음이 들려왔습니다. 마치 모기 날갯짓 소리 같은 고주파음이었습니다. 모두가 마른 침을 삼키며 수질 측정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면 속의 붉은 그래프가 요동쳤습니다. 염도 0.8%, 0.75%.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너무 느렸습니다. 이 속도라면 48시간 안에 기준치를 맞추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윤 박사가 무전기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압력 높여, 맥스로 올려. 박사님, 그러다 필터 찢어집니다. 괜찮아, 한국 기술 믿어. 올려. 최수석이 눈을 질끈 감고 레버를 끝까지 밀어 올렸습니다. 쾅! 파이프가 터질 듯 팽창하며 진동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뱀이 꿈틀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제발 버텨줘. 저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알라시여, 그리고 한국의 신이시여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그 순간 모니터의 숫자가 미친 듯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0.6, 0.4, 0.2 숫자가 자유낙하하듯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삐 경쾌한 알림음과 함께 숫자가 멈췄습니다. 0.04%.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그냥 맹물이 아니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식수 기준인 0.05%보다 더 깨끗한 완벽한 1급수였습니다. 성공입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 박사는 대답 대신 컵을 하나 집어들고 파이프 밸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밸브를 아주 조금 열었습니다. 투명한 물줄기가 컵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그 물은 보석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윤 박사는 컵을 들어 냄새를 맡아보더니 천천히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녀의 목울대가 넘어가는 소리가 꿀꺽하고 들렸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입만 쳐다봤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에 아주 희미한 하지만 너무나도 아름다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네요. 답니다. 달아요. 최수석이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들어 윤 박사를 끌어안으려다 멈칫하고는 옆에 있던 직원을 끌어안고 방방 뛰었습니다. 와! 현장은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서로 얼싸안고 뒹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윤 박사가 두 번째로 물을 받은 컵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아주 조금 젖어 있었습니다. 파하드 씨, 당신이 마셔봐요. 그리고 따님에게 가져가세요. 저는 떨리는 두 손으로 컵을 받았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물의 차가운 온도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입을 댔습니다. 혀 끝에 닿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짰던 맛도 쓴맛도 흙냄새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부드럽고 시원하고 그리고 윤 박사의 말처럼 정말 달콤했습니다. 80년 동안 이 땅의 사람들이 흘린 눈물을 씻어주는 맛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컵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윤 박사 앞에 무릎이라도 꿇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윤 박사는 제 어깨를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인사는 나중에 하세요. 지금은 아미라가 먼저입니다. 저는 물통 하나를 가득 채워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제 품에 안긴 이 물통이 딸아이의 생명이니까요. 병실에 도착했을 때 아미라는 힘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가림 선생님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파하드, 그 물통은 뭔가? 물입니다, 선생님. 진짜 물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해냈어요. 정말인가? 가림 선생님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통 뚜껑을 열어보더니 냄새를 맡고 손가락으로 찍어 맛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세상에, 이건 증류수보다 깨끗하잖아.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컵에 물을 따라 아미라의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아이는 힘겹게 눈을 뜨고 컵을 바라봤습니다. 아미라 아빠야, 이제 괜찮아. 물 마시자. 아주 맛있는 물이야. 아이가 입술을 축였습니다. 그리고 꿀꺽 한 모금을 마시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동안 마셨던 짠물이나 소독약 냄새나는 물이 아니었으니까요. 아빠, 아미라의 메마른 목소리에 물기가 돌았습니다. 맛있어요. 안 짜요. 아이는 벌컥벌컥 물을 마셨습니다. 빈 컵을 내려놓으며 아이가 해사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그동안의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딸이 웃는다. 물을 마시고 웃는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병실에 있던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도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남은 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 모금씩 마실 때마다 여기저기서 탄성과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축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쁨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멀리서 자밀이 쌍안경으로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노하거나 당황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먹잇감을 노리는 독사처럼 차갑게 웃고 있었습니다. 두고 봐라. 그 물이 독이 되는 걸 보여주지.
그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루아이스에는 끔찍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팀이 퍼올린 물은 악마의 물이며 마시면 불임이 되고 뼈가 녹는다는 괴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괴담은 단순한 소문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현장 주변으로 검은 옷을 입은 정체불명의 사내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몽둥이와 화염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작전이 시작된 지 30시간이 넘게 흘렀고 이제 남은 시간은 12시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고비가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팀은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이 검은 파도를 넘을 수 있을까요? 기적의 단맛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악몽은 소리 없이 찾아왔습니다. 아미라에게 물을 먹이고 병원을 나설 때만 해도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로 내려오는 길목에서 마주친 사람들의 눈빛은 어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경계심 아니 공포였습니다. 파하드 자네 정말 그 물을 딸한테 먹였나? 이웃집 알리가 저를 붙잡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알리 자네도 마셔봐. 진짜 단물이 나와. 미쳤군. 자네 소문 못 들었어? 그 물을 마시면 불임이 된대. 한국 놈들이 우리 씨를 말리려고 독을 탔다는군.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자밀이 그랬어. 한국 팀이 쓴 그 필터 핵폐기물 처리할 때 쓰는 거라면서? 방사능 물이라고 난리가 났어. 지금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방사능이라니, 불임이라니, 과학적 근거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낭설이었지만 공포는 전염병보다 빨랐습니다. 평생을 물 부족에 시달려온 사람들에게 물에 독을 탔다는 말만큼 자극적인 선동은 없었으니까요. 자밀은 사람들의 무지와 두려움을 아주 교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베이스 캠프 주변은 이미 횃불을 든 사람들로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모래폭풍 때 함께 줄을 당겼던 그 청년들도 이제는 돌멩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나와라 사기꾼들, 우리 아이들을 죽일 셈이냐? 독극물 시설 당장 철거해. 욕설과 비명이 난무했습니다. 누군가 던진 화염병이 펜스 너머로 날아가 떨어졌습니다. 화르륵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자 군중의 흥분은 극에 달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사람들을 해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베이스 캠프 안은 바깥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경보음이 쉴 새 없이 울려대고 있었습니다. 삐이, 박사님, 수치가 이상합니다. pH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염물질 감지, 비소와 납성분입니다. 치사량이에요. 모니터 속의 그래프가 붉은색으로 도배되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완벽했던 1급수가 순식간에 맹독성 폐수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윤세아 박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말도 안 돼. 필터는 정상이야. 이건 내부 문제가 아니야. 박사님, 여기 좀 보십시오. CCTV 화면을 돌려보던 최도연 수석이 소리쳤습니다. 화면 속에는 검은 복면을 쓴 괴한 3명이 파이프라인 중간 밸브를 강제로 열고 정체불명의 드럼통을 쏟아붓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불과 30분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 개자식들이 최 수석이 책상을 내리치며 분노했습니다. 사보타주, 명백한 테러였습니다. 자밀은 단순히 소문만 퍼뜨린 게 아니라 실제로 물에 독을 풀어버린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마을 사람들 전체를 위험에 빠뜨려도 상관없다는 악마 같은 발상이었습니다. 당장 펌프 멈춰. 오염된 물이 저장 탱크로 들어가면 끝이야. 윤 박사가 다급하게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현장 밖에서 자밀의 확성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저 물을 보세요. 저게 바로 증거입니다. 자밀은 미리 준비라도 한 듯 저장 탱크의 배수구를 열었습니다.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물은 투명하지 않았습니다. 시커먼 먹물 같은 물이 악취를 풍기며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가 푼 독극물이 섞여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영문을 모르는 주민들에게 그것은 한국팀이 독을 만들었다는 확실한 증거로 보였습니다. 세상에, 진짜 검은 물이야. 저걸 우리한테 마시라고 했어? 죽여, 저 악마들을 죽여. 분노한 군중이 펜스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와르, 철조망이 힘없이 쓰러지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현장으로 난입했습니다. 경찰들은 수수방관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자밀에게 매수된 게 분명했습니다. 한국팀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 하나를 사이에 두고 몽둥이를 든 폭도들과 대치하게 된 것입니다. 문 잠가,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막아. 최 수석이 직원들을 쉘터 안으로 밀어넣고 문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유리는 이미 돌에 맞아 깨져 있었고 성난 사람들은 창문 틈으로 불이 붙은 헝겊을 집어던졌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쉘터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콜록, 박사님 이대로면 다 죽습니다. 나가서 빌기라도 해야. 젊은 직원이 공포에 질려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윤 박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두려움이 아닌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빈다는 건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눈이 뒤집혔는데 그때 쉘터 문이 쾅쾅 울렸습니다. 자밀이었습니다. 그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문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윤 박사, 나오시지? 쥐새끼처럼 숨어있지 말고 내 제안을 받아들이면 목숨만은 살려주지. 지금 당장 모든 장비를 포기하고 떠난다고 각서. 그리고 이 모든 게 한국 기술 부족 때문이라고 시인해. 비열한 협박이었습니다.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꺼지라는 것이었죠. 윤 박사가 문을 열려고 하자 최 수석이 가로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나가면 맞아 죽어요. 비키세요, 최 수석님. 제가 해결합니다. 박사님, 윤 박사는 최 수석을 밀치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와, 하, 그녀가 모습을 드러내자 군중의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돌멩이가 날아와 윤 박사의 이마를 스쳤습니다.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닥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걸어 나가 자밀 앞에 섰습니다. 작은 체구의 동양인 여성이 거대한 군중과 맞서는 모습은 처절하면서도 경이로웠습니다. 자밀,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어. CCTV에 다 찍혔다고 윤 박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자밀은 흠칫했지만 이내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증거? 그딴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지금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거지. 저 검은 물을 보고도 널 믿을 것 같나? 자밀이 손가락질한 곳에는 여전히 시커먼 오염수가 콸콸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군중을 해치고 윤 박사 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건 자밀의 짓입니다. 제가 봤어요. 자밀이 물을 싫어하는 걸 다들 알잖아요. 파하드, 닥쳐라. 너도 저 여자한테 홀려서 딸을 팔아먹은 놈 아니냐? 자밀이 소리치자 사람들이 저에게도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억울해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진실이 거짓에 묻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윤 박사가 조용히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뜨거웠습니다. 파하드 씨 그만하세요. 말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박사님? 윤 박사는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필터 교체용 공구였습니다. 그녀는 성큼성큼 오염된 물이 쏟아지는 파이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주춤하며 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검은 물이 쏟아지는 배수구 아래 섰습니다.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다들 똑똑히 보세요. 윤 박사의 목소리가 현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독극물, 당신들이 말하는 죽음의 물,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그녀는 공구로 파이프 옆에 달린 작은 보조 밸브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자밀이 독을 탄 지점보다 더 깊은 곳, 즉 지하에서 막 올라온 원수가 흐르는 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차이를 몰랐습니다. 그저 똑같은 파이프에서 나오는 물이라고 생각했죠. 자밀이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 막아. 무슨 수작을 부리려는 거야. 자밀의 부하들이 달려들려던 찰나 윤 박사가 밸브를 열었습니다. 강력한 수압과 함께 투명한 물줄기가 솟구쳤습니다. 바로 옆에서는 검은 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윤 박사가 뚫은 구멍에서는 수정처럼 맑은 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윤 박사는 망설임 없이 그 물줄기에 입을 갖다 댔습니다. 으아, 마신다. 독을 마셨어.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윤 박사는 꿀꺽꿀꺽 물을 삼켰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그녀의 옷이 물에 젖어 들어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살행위처럼 보였습니다. 만약 저 물마저 오염되었다면 그녀는 즉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진실을 보여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마신 뒤 윤 박사가 입가를 닦으며 군중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또렷한 눈빛으로 자밀을 노려보았습니다. 보셨습니까? 땅속에서 올라오는 물은 깨끗합니다. 오염된 건 물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눈을 가린 저 사람의 탐욕입니다. 윤 박사가 자밀을 가리켰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지 시작했습니다. 진짜 독이라면 벌써 쓰러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멀쩡했습니다. 그때 자밀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쇼하지 마. 해독제라도 미리 먹었겠지. 저 여자를 끌어내. 자밀이 직접 몽둥이를 들고 윤 박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최 수석과 제가 막으려 했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위험해. 자밀의 몽둥이가 윤 박사의 머리를 향해 날아가는 순간 멈춰! 천둥 같은 호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밀의 동작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군중들 사이가 갈라지며 누군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백발의 노인, 이 마을의 정신적 지주이자 족장인 할리드 어르신이었습니다. 90살이 넘은 노구였지만 그의 눈빛은 형용했습니다. 할리드 어르신, 자밀이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할리드 어르신은 떨리는 손으로 윤 박사가 마시던 물줄기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물을 찍어 맛을 보았습니다. 이 맛은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어릴 적 이 땅이 사막이 되기 전 마셨던 그 우물 맛이다. 이건 신이 주신 선물이야. 할리드 어르신이 자밀을 향해 지팡이를 휘둘렀습니다. 내 이놈 자밀, 감히 신의 선물에 독을 타? 내 놈이 그러고도 알라가 두렵지 않느냐? 족장의 일갈의 분위기가 단숨에 뒤집혔습니다. 주민들의 눈빛이 의심에서 확신으로 그리고 자밀을 향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자밀은 사색이 되어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성난 군중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잡아라, 저 배신자를 잡아.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뻐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오염된 탱크를 비우고 시스템을 정상화하려면 최소 10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저는 손목시계를 보았습니다. 이제 48시간의 약속까지 남은 시간은 단 5시간. 설상가상으로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카타르 국왕의 전용 헬기였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밀이 쫓겨나고 현장에는 기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패배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폭풍전야의 비장함이었습니다. 오염된 저장 탱크를 비우고 세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10시간. 하지만 국왕 폐하의 도착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5시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미션이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박사님. 탱크를 우회해서 바이패스 배관을 새로 깔아야 하는데 파이프가 부족합니다. 인력도 모자라고요. 최도연 수석이 절망적인 보고를 올렸습니다. 수백 미터의 배관을 5시간 만에 새로 연결한다? 숙련공 50명이 달라붙어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윤세아 박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현장을 둘러싸고 있는 수백 명의 주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인력은 충분합니다. 예, 저 사람들은 기술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최 수석님, 기술은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파하드 씨 통역해주세요. 윤 박사가 확성기를 잡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옆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한국팀이 우리를 위해 새로운 길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손이 모자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먹이려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할리드 족장 어르신이 지팡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엇을 망설이는가? 알 루아이스의 아들, 딸들아. 우리의 우물을 우리 손으로 만들자.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구경꾼이었던 주민들이 순식간에 작업자로 변했습니다. 건장한 청년들은 무거운 강철 파이프를 어깨에 짊어지고 날랐고 노인들은 횃불을 들어 어둠을 밝혔습니다. 아이들과 부녀자들은 땀 흘리는 한국팀에게 물과 대추야자를 날랐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호는 하나였습니다. 발리발리. 발리발리. 한국팀이 외치던 빨리빨리라는 말을 주민들이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노동요가 되어 사막의 밤하늘을 울렸습니다. 최 수석이 주민들 사이를 뛰어다니며 손짓 발짓으로 지시했습니다. 오케이, 거기 조인, 꽉 조여요. 베리굿. 알리도 저도 그리고 어제까지 자밀의 눈치를 보던 사람들도 모두 하나가 되어 파이프를 연결했습니다. 손바닥이 까지고 어깨가 빠질 것 같았지만 아무도 쉬지 않았습니다. 윤 박사는 그 혼란 속에서도 냉철하게 도면을 수정하며 전체를 지휘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흙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작업 시작 4시간째. 국왕 도착 1시간 전 드디어 300m의 우회 배관이 완성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인간띠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용접 마무리, 수압 테스트 준비. 최 수석의 고함과 함께 마지막 볼트가 조여졌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환호했습니다. 국적도 피부색도 달랐지만 그 순간 우리는 모두 한 팀이었습니다. 주민들이 가져온 양고기 수프를 한국팀과 나눠 먹으며 우리는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두두두두 하는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벽 여명과 함께 카타르 국왕의 전용 헬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약속의 시간, 48시간의 카운트다운이 0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쫓겨난 줄 알았던 독사가 마지막 독리를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요. 헬기가 착륙하고 국왕이 내리기 직전 현장의 모든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퍽!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정전? 이 타이밍에 정전이라고? 최 수석의 비명이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비상발전기가 돌아가야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메인 전원 케이블을 절단해버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자밀의 잔당들이 마지막 발악을 한 것입니다. 박사님, 국왕 폐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10분 뒤면 여기로 오십니다. 하산 국장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전기가 없으면 펌프를 돌릴 수 없습니다. 물은 코앞에 있는데 퍼올릴 방법이 사라진 것입니다.
국왕 앞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패를 넘어선 국가적 망신이자 외교 참사였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 끝난 겁니까? 제가 바닥에 주저앉으려 할 때 윤 박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수동으로 돌립니다. 수동이요? 이 거대한 펌프를요? 말도 안 됩니다. 수압이 100톤이 넘어요. 사람 힘으로 밸브를 열다간 팔이 부러집니다. 최수석이 펄쩍 뛰었습니다. 하지만 윤 박사는 이미 몽키 스패너를 들고 펌프실 지하로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기가 끊겼으면 손으로 돌려야죠. 최수석님 저랑 같이 갑니다. 파하드 씨 위에서 신호해주세요. 그녀의 눈빛은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아니 모든 것을 건 승부사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제 딸을 살려준 펌프입니다. 제 손으로 돌리겠습니다. 윤 박사가 잠시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시간 없어요. 뜁니다. 우리는 지하 10m 아래 펌프실로 뛰어 내려갔습니다. 매캐한 기름 냄새와 습기가 가득한 좁은 공간. 그곳에 거대한 수동 개폐 휠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유압 모터로 돌아가는 것이라 사람 손으로 돌리기엔 너무나 크고 무거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돌리는 겁니다. 전 먹던 힘까지 다 쓰세요. 윤 박사, 최수석 그리고 저. 세 사람은 휠에 매달렸습니다. 그때 지상에서 팡파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국왕이 입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둘, 셋. 으라차차. 쇠가 비틀리는 소리가 났지만 휠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수압이 밸브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안 돼. 꼼짝도 안 해. 제가 울먹이자 최수석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포기하지 마. 한국 사람은 포기 안 해. 다시. 하나 둘 셋. 우리는 핏줄이 터지도록 힘을 썼습니다. 손바닥 살점이 뜯겨나가고 어깨 근육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지상의 무전기에서 하산 국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폐하께서 단상에 오르셨다. 지금 당장 물을 쏘지 않으면 다 죽어. 절체절명의 순간 윤 박사가 피 묻은 손으로 휠을 잡으며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것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그녀의 간절함이 통했을까요? 끼기기 녹슨 소리와 함께 휠이 아주 조금 1cm 돌아갔습니다. 돌아간다. 더 세게. 밀어.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온몸을 던졌습니다. 끼기기기 쾅. 마침내 밸브가 풀렸습니다. 동시에 엄청난 진동과 함께 파이프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깊은 곳에서 거대한 용이 깨어난 것처럼 물이 치고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쿠구구구. 피해. 수압 때문에 터진다. 최수석이 윤 박사를 감싸 안고 구석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그 순간 펌프실이 아닌 지상으로 연결된 메인 파이프에서 폭발적인 에너지가 분출되었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온 우리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단상에 서 있던 국왕 타민 빈 하마드 알타니의 눈앞에서 거대한 물기둥이 하늘로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수가 아니었습니다. 폭발이었습니다. 80년 동안 억눌려 있던 대지에 한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무려 30m 높이까지 치솟은 물줄기는 아침 햇살을 받아 찬란한 무지개를 만들어냈습니다. 오, 알라시여. 국왕의 호위병들이 놀라 뒷걸음질 쳤지만 국왕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보라가 국왕의 흰 옷을 젖혔습니다. 사막의 왕이 물벼락을 맞은 것입니다. 하산 국장은 폭풍하여 바닥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이제 다 죽었구나 싶었겠죠. 하지만 국왕은 얼굴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떨어지는 물방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혀를 내밀어 그 빗물 같은 물을 맛보았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천 명의 군중이 국왕의 입만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국왕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흙투성이가 된 윤세아 박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달구나. 정말 달아. 와, 함성이 터졌습니다. 그 소리는 알-루아이스를 넘어 카타르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듯했습니다. 주민들은 서로 얼싸안고 춤을 췄습니다. 하늘에서는 계속해서 물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사막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웅덩이에 몸을 던져 첨벙거렸고 노인들은 하늘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저는 군중 속에 있는 아미라를 발견하고 달려갔습니다. 아빠, 아미라가 빗속을 뚫고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는 물에 흠뻑 젖은 채 서로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미라는 목마름 때문에 아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물 한 모금에 자존심을 팔지 않아도 됩니다. 윤세아 박사는 그 소란 속에서도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석과 한국 팀원들이 그녀를 행가래 쳤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검댕과 피땀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세상 그 어떤 영웅보다 빛나 보였습니다. 국왕이 윤 박사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랍의 왕족이 평민에게, 그것도 외국인에게 먼저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대들이 카타르를 구했소. 이 은혜는 영원히 잊지 않겠소. 오늘부터 한국과 카타르는 형제여. 그 순간 국왕의 뒤로 태극기와 카타르 국기가 나란히 펼쳐졌습니다. 물줄기 사이로 펄럭이는 태극기를 보며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작은 나라의 사람들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진심이 메마른 사막에 푸른 꽃을 피운 것입니다. 그때 헌병대에게 끌려가는 자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비참하게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악의 시대는 끝났고 물과 생명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48시간, 단 이틀 만에 벌어진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팀이 선물한 진짜 기적은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과연 알루아이스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로부터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알루아이스를 찾는 사람들은 눈을 비비며 지도를 다시 확인하곤 합니다. 이곳이 정말 그때 죽음의 모래폭풍이 몰아치던 그 사막이 맞냐고 묻습니다. 황토색이었던 대지는 이제 짙은 초록색으로 뒤덮였습니다. 한국팀이 찾아낸 거대한 유령 대수층은 마르지 않는 셈이 되어 사막의 혈관을 타고 흘렀고 그 물길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피어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알루아이스 수자원 센터의 소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특별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가장 좋은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는데 누군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11살이 된 제 딸 아미라였습니다. 그때 말라비틀어진 나뭇가지 같았던 아이는 이제 볼살이 통통하게 오른 건강한 숙녀가 되었습니다. 아빠 저 어때요? 한국 가서 입을 옷인데 아미라가 새 옷을 입고 빙그르르 돌았습니다. 아이는 다음 달 한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카타르 정부가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차세대 과학자 육성 프로그램의 최연소로 선발된 것입니다. 예쁘구나. 우리 아미라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가서 공부 열심히 할게요. 윤세아, 박사님처럼 멋진 물과학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친구들에게도 물을 선물해 줄래요? 아이의 당찬 포부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물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겼던 아이가 이제는 남에게 물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팀이 우리에게 남겨준 진짜 유산이 아닐까요? 우리는 차를 타고 센터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과거 모래언덕이었던 곳에는 거대한 유리온실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스마트팜, 한국의 첨단 농업 기술이 접목된 이곳에서는 토마토와 파프리카가 주렁주렁 열리고 있었습니다. 한때 물을 수입해 먹던 우리가 이제는 농작물을 수출하는 기적을 이뤄낸 것입니다. 센터 앞 광장은 이미 수많은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오늘은 한국 카타르 물기술협력 센터의 개소식이 있는 날입니다. 태극기와 카타르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는 단상 위로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때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사막을 누비던 여전사 윤세아 박사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K워터의 중동 총괄 본부장이 되어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파하드 소장님, 오랜만입니다. 최도연 수석이 먼저 달려와 저를 으스러져라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넉살 좋은 웃음은 여전했습니다. 그리고 윤 박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조금 묻어났지만 그 깊고 단단한 눈빛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약속 지키러 왔습니다. 파하드 씨, 아니 이제 소장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박사님,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때 차갑게 식어가던 제 딸의 손을 잡아주었던 그 온기가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아미라 많이 컸네? 이제 나보다 키가 크겠는걸? 윤 박사가 아미라의 머리를 쓰다듬자 아미라가 수줍게 웃으며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때 윤 박사가 주었던 작은 물병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당시 첫 시추에 성공했을 때 담아둔 물이 들어있었습니다. 박사님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한국에 가서 꼭 훌륭한 사람이 돼서 보답할게요. 윤 박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아미라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보답은 이미 다 받았단다. 네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준 것, 그리고 너희 마을이 이렇게 푸르게 변한 것, 그게 나한테는 최고의 훈장이야. 개소식이 시작되고 윤 박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원고를 잠시 내려놓고 통역 없이 서툰 아랍어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생명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곳에서 기적을 만들 수 있었던 건 48시간이라는 시간 때문도 최첨단 장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믿고 지켜주었던 여러분의 마음 덕분이었습니다. 한국과 카타르가 함께 흘린 땀방울이 이 사막을 적시는 가장 위대한 수원지였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할리드 족장 어르신도 휠체어에 앉아 눈물을 훔치셨고 광장에 모인 모든 주민이 한국팀을 향해 환호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축하 비행을 하는 공군기들이 오색 연막을 뿌리며 날아갔습니다.
마치 그날 우리에게 쏟아졌던 물줄기처럼 찬란한 색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뒤 저는 센터 옥상에 올라가 알 루아이스의 전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해질녘 사막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모래 언덕 사이로 푸른 농장들이 보석처럼 박혀 있고 그 사이로 맑은 물이 흐르는 수로가 혈관처럼 뻗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길 끝에는 태극기가 휘날리는 한국기술진의 숙소가 있었습니다. 48시간의 무모한 도전. 모두가 미쳤다고 비웃었던 그 약속은 세월이 지난 지금 전설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압니다. 이 물길이 끊기지 않는 한 그리고 우리의 우정이 마르지 않는 한 이 기적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멀리서 아미라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빠, 이제 집에 가요. 엄마가 한국 음식 해놨대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래 가자. 우리의 젖과 꿀이 흐르는 집으로. 사막의 핀 푸른 꽃, 그 꽃에 씨앗을 뿌린 것은 한국인들의 뜨거운 진심이었습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던 생명, 우리의 기술과 진심이 살려냈습니다. 80년 불모지에서 물을 찾고 죽어가던 소녀를 과학자로 키워낸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퍼올린 희망이었습니다. 지금도 가장 위험한 곳에서 묵묵히 기적을 만드는 우리 기술자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이들의 헌신이 잊히지 않도록 좋아요와 구독과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창에 생명을 살리는 대한민국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이 현장의 영웅들에게 전하는 최고의 찬사입니다. 감사합니다.